지금까지 팔씨름 대회 나가보시면서 랭킹이 가장 높았던 적은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우리나라도 랭킹이 있어요. 국내에도 팔씨름 국가대표 선발전이 해마다 열리거든요. 그런데 참가하지 않으면 점수가 떨어져요. 또 거기 상위 입상을 해야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단계가 여러 개예요. 아마추어급도 있고 프로 단계 한 4-5단계가 나눠져 있거든요. 제일 위가 프로인데 그 프로가 랭킹을 하죠. 팔씨름 하는 사람 다 아는 백성열이라는 친구가 오른손 마이너스 95kg급에서는 사실 1위인데 그 친구가 이제 모든 랭킹을 내려놔서 현재는 제가 이제 1위로 되어 있고 통합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오버롤이라고 몸무게 상관없이 1등부터 이제 서열을 나누는 거죠. 거기로는 지금 현재는 5위로 되어 있지만 사실 1위부터 10위까지는 특히 약간 센 친구도 있긴 하지만 누가 꼭 이긴다 이렇게 보장할 수 없을 만큼 다 센 친구들인데 현재는 오버롤로 5위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팔씨름을 사랑하는 한의학 박사 김경호입니다. 영화에서 말고 현실에서 158도 처음 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운동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원래 조금 컸는데 팔씨름을 하다 보니 팔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이죠. 한약에 도움도 있나요? 한약에 도움이 없다 볼 수는 없죠. 특히 이제 부상이 입었을 때, 그다음에 사후 관리 같은 경우가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좀 인체 메커니즘을 좀 더 알기 때문에 제 나이에도 팔씨름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52입니다. 52요? 네. 역시 남자는 역시 관리하기 나름이죠. 한의학 박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6년제 학사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한의사 고시를 봐서 거기 합격해야 하면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 싶으면 석사 과정을 하게 되고 석사 과정이 보통 2년, 그 다음에 3년 과정에서 이제 박사 과정. 저는 이제 1기로 졸업해서 바로 코스를 연결했던 거죠. 한의사는 인턴, 레지던트 이런 과정들이 없죠? 있지요. 보통 1년 정도의 인턴을 가지게 되고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과정을 통하지 않았지만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통과한 한의사 전문의가 또 있죠. 그러면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양의학에서는 인턴 기간 동안에는 여러 과를 돌고 레지던트 때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럼 한의학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는 어떤 과정이에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단지 과의 분류가 좀 다르다는. 보통 재활의학과도 있고 침구과도 있고 뭐 부인과에 관련된 것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이제 한의학적인 마인드로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병원들 간판을 보면은 뭐 산부인과, 정형외과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네. 한의원도 그런 식으로 붙어 있나요? 전문과를 표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땄다 그러면 그걸 갖다 표방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일반 한의사가 되신 분들은 그걸 표방할 수는 없고 나오신 분들만 그걸 표방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한의사 생활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예요? 저는 졸업한 게 99년도니까 지금 한 23년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쪽 하고 계세요?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일반 한의사분들은 대부분의 과를 다 다루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관련된 운동, 그 다음에 뭐 체형을 본다거나 아니면 제가 다이어트를 직접적으로 많이 해봐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도 하고요. 해독에 관련 것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픈 데가 없어서 사실 그렇게 큰 관심 없는데 다이어트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체형 교정도 추나 라는 것도 관심 가져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틀어진 몸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게 되면 몸이 병도 올 수 있거든요. 저도 체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한의학에서 이 체형 교정이란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한의학에서 체형 교정에 가장 크게 관심 있게 보는 과가 뭐 추나를 하죠. 예전에는 전골 추나를 해서 뼈를 교정하는 걸 많이 봤고요. 지금은 이제 근육까지도 같이 교정하는 경근 추나, 또 추나 중에 내장기 추나, 오장육부가 약간 틀어져 있거나 막혀 있는 것도 풀어주기도 하고요. 뭐 두개 청골 추나, 뭐 다양한 추나법들이 있어서 몸의 체형을 맞추는 과정을 하게 되죠. 저처럼 약간 거북목도 있고 네네. 등도 굽어 있고 이런 사람은 체형 교정을 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침뜸 부항은 기본적으로 근육에 뭉친 것들을 좀 풀어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이제 마사지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먼저 근육을 풀어주게 되고 근육이 안 풀린 상태에서 뼈를 교정하면 자칫 근육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근육을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뼈를 교정하고 나면 끝이 아니고 습관이란 게 있죠.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네,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왔어. 딱 맞췄어.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습관도 고쳐줘야 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의료적인 거는 수동적 치료죠. 능동적 치료가 바로 운동이죠.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틀어진 상태에서 자꾸 운동하다 보면 틀어진 게 고착화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근육이나 뼈를 교정한 이후에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운동할 때 바른 자세를 정확하게 알고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틀어질 확률이 낮아지게 되죠.
어차피 체형 교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간 김에 체형 교정도 받고 체형 교정 한 김에 그때부터 운동도 시작하고 이제 뭐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운동을 다양하게 열 몇 가지 하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틀어진 몸을 가지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안 좋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체형에 맞춰지지 않고 전문가에게 가서 어느 정도 근육과 뼈를 맞추고 난 이후에 운동하고 또 다시 맞추고 운동하고 어느 정도 반복하게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빠른 속도로 체형이 맞춰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보시다시피 제가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다이어트가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건 식이요법제제였어요. 양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식이요법제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한의학에서는 다이어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과정이냐면 세포가 못 먹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가 있죠. 적게 먹고 운동하면 좋다. 적게 먹는 것은 섭취량을 제한하는 거고 운동을 하는 것은 배설량을 촉진시키는 거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들어오는 것이 많고 나가는 것을 안 하면 찌게 되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빠지게 되는 현실이죠. 그만큼 먹는 걸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많이 하는 건대라고 하는 건강한 돼지가 될 수가 있죠. 운동 열심히 해야 본전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가 첫 번째로는 식욕 억제죠. 입부터 차단하는 거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면 당연히 들어오는 양을 줄일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장내 흡수를 못하게 하면 돼요. 식이섬유들을 먹는다거나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장내 흡수 방지를 해요, 사실은. 그래서 탄수화물이 분해가 덜 되게 해서 그게 이제 단당류로 되면 흡수가 되니까 다당류 있는 상태, 즉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변되면 사실 안 먹은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세포가 안 먹게 하니까 혈관 내로 이제 흡수가 된 이후에는 빼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전에 빼내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뇨제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혈관 내에 수분의 함량을 밖으로 빼면 살이 빠진 것 같은, 우리가 많이 하는 지방이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수분이 빠진 거죠. 네, 수분만 빠져난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체중 조절이나 다이어트가 몸무게로 봤죠. 요즘의 다이어트는 체지방이 얼만큼 빠졌느냐, 즉 과잉으로 쌓여있는 에너지를 써서 소모시켜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때는 배구 선수 생활을 한 2, 3년 했었고요. 공 멀리 던지는 선수도 있고 육상도 했었고 투포환도 잠깐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검도 생활도 하다가 20대 때부터는 웨이트 트레이닝, 즉 바디빌딩을 했었고 학교 다닐 때는 기천무예라는 전통 무예를 했었고 30대 초반에는 국궁, 저때 이제 접장이라고 그래서 일단 따서 접장 칭호도 받고 댄스 스포츠도 했었고 한국무용도 잠깐 배워도 받고 태극권, 태극검법 뭐 다 했었고요. 30대 후반부터 40대 들어서서 그 전에 좋아했던 팔씨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팔씨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비해서 20kg를 지금 찌운 상태예요. 또 얼마 전에 팔씨름 대회도 있었고 팔씨름 대회를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찌고 있는데 1년에 20kg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6개월은 몸짱 대회를 준비하고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팔씨름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 6년 정도 했죠, 지금까지. 그럼 여기서 20kg를 빼는 것도 맘만 먹으면 가능하신가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kg 넣고 뺀 걸 한 7번 정도 했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 살찌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 찌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냥 놀고 먹기만 하면 또 쉬울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회생활 하잖아요. 활동량이 많아지면 또 빠져버리기 때문에 사실 20kg를 빼는 것도 그냥 쭈루루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어려움이 찾아와요. 제가 10년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저하고 약속을 했던 것이 있어서 저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 절대 저도 안 하고. 팔씨름도 국가대표가 있어요. 이것도 그럼 국제대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제대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대한팔씨름연맹이라는 곳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국가대표 이제 대항전을 하거나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이 대표의 자격으로 가지고 세계대회를 나갈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블라디보스톡이나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계통이나 뭐 미국까지를 가봤죠. 팔씨름에도 프로 아마추어가 있으면은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는 사실 돈을 받냐 안 받냐가 가장 큰 차이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논할 수는 있죠. 사실 프로라고 하면 어떤 해외에 원정을 나가거나 하면 후원이 좀 들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메이저급의 스포츠가 아닌 이상은 후원받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세계대회 나가면 상금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차이나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3위를 해서 큰 돈은 아니었던 건 몇십만 원 정도에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내 이 스포츠, 팔씨름이라는 스포츠를 사랑해서 가서 이 타이틀에도 관심이 있는 거니까. 네네, 저 돈은 별 관심이 없어요. 받으면 친구들하고 함께 맛있는 거 기분 먹으면 좋은 거고. 네, 명예지. 네. 돈을 보고 팔씨름을 하지는 않죠.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겪어본 팔씨름은 이제 손등이 먼저 닿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프로급으로 가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아는 거와 좀 다른 룰이 있나요? 국제 룰이 있고요. 국제 규격 테이블이 있고 손등이 닿는 것도 패드가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닿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이렇게 손목만 힘을 주고 있어도 되니까. 왜냐면 완전 펴지지 않으면 닿기가 어려워서 일정 높이가 옆에 있어요. 그 높이에 요 손등이나 손목 부위가 딱 닿게 되면 파울 이제 치게 되는 거죠. 이건 전자식이에요? 아니면 심판이 있어요? 아니, 심판이 있고요. 심판이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고 부심판도 손목의 높이하고 패드의 높이를 옆에서 계속 지켜보게 돼요. 닿지 않으면 게임이 뭐 예를 들어서 10분, 20분 지나도 안 끝나요. 닫아야 끝나요. 그러면은 시합이고 대회니까 반칙도 있나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반칙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워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파울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워닝은 경고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주는 경우가 두 번 차례 주면 한 번에 이제 경고가 들어가죠. 두 번 하면 이제 패가 되는. 파울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질 것 같아. 그래서 손을 이렇게 뺄 수 있죠. 이렇게 밑으로. 그러면 지는 과정에서 빼게 되면 패가 돼요. 지기 전에 이런 경우가 가장 많죠. 시합을 딱 하자마자 바로 쭉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공격하다가 손이 빠지는 거는 파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팔씨름에서는 팔씨름 패드가 있어요. 팔꿈치가 막 이리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규격 사이즈가 있어서 거기에서 팔꿈치가 밖으로 빠지면 파울이 또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궁금하신 분이 양발이 공중에 떠도 파울은 아니에요. 파울이 아니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다리가 두 개 떴다고 해서 팔 힘이 강해진다는 어떤 이론이 없어요. 가장 크게는 팔이 들리는 경우 파울, 팔꿈치가 나가는 경우 파울, 그다음에 손을 인위적으로 지려고 할 때 빼는 경우 파울. 그래서 쌓이면 이제 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축구라든가 농구, 야구 보통 역전이 흔하게 일어나요. 네. 근데 팔씨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축구 나가면은 어느 정도 기세가 기우면은 이게 역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프로들의 경기에서는 역전이 일어나기도 하나요? 많이 일어나죠. 그래요? 왜냐면 테크닉이 달라요. 또 하나는 어떤 친구는 초기에 힘이 강한데 지구력이 약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지구력이 엄청 강한 친구는 약간 넘어가 있더라도 닿지 않으면 게임이 끝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버텨요. 한 20분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보통 없는데 경기로는 10분 이상도 한 경기도 있거든요. 극단적 힘을 꽉 주는 힘을 10분 동안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 정도 거의 인생 걸고 하는 건데. 네, 그런 경기도 있긴 하는데 보통은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넘어갔다가도 버티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뭐 수많은 기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기술 3가지 정도 이름과 그 기술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볼까요? 한번 잡아보실래요? 손을 잡으면 그냥 요렇게 안 넘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꺾는 거를 갖다가 훅이라 그래요. 훅이 이제 갈고리로 긁듯이 이렇게 손목을 탁 꺾는 걸 말해요. 탑롤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꼭대기에서 롤을 감는 거죠. 위로 돌리는. 마지막으로 프레스라는 거는 눌러요. 압박. 요렇게 누르는 거. 이제 요것도 이렇게 손목 꺾고 누를 수도 있고요. 뒤집은 상태에서 누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훅과 탑롤을 주로 쓰게 돼요. 훅을 주로 쓰는 사람은 그걸 후커, 탑롤을 쓰는 사람은 탑롤러라고 해요. 그 차이는 뭐냐면 훅은 우리가 보통 손끝의 힘보다는 중앙으로 내려갈수록 힘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내 힘의 힘점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내리면 내 힘점이 내려가니까 더 강해지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좀 더 강화시키는데 훅을 주로 많이 쓰고요. 훅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좀 크죠. 탑롤을 자신의 힘보다는 상대방이 여기 무게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힘점이. 근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 상대방 힘점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힘을 빼면서 나의 힘을 강화시키는. 즉 위쪽이 좀 발달되신 분들, 팔이 가는데도 힘이 세신 분들은 주로는 탑롤러들이 많아요. 팔씨름은 타고나는 것과 훈련과 운동으로 강해지는 것과 이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즐기는 단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탑 클래스, 나는 국가대표가 될 거야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야 할 때는 노력도 분명히 중요한데 70~80%는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것들이 있고 거기에 노력이 합산되어야 기량이 되죠. 아무리 타고나도요 훈련 안 하면 그대로 뭐 퇴보하기 때문에 노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 탑 클래스는 오를 수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능력 또는 어떤 신체 부위가 타고났으면은 팔씨름에 타고난 건가요? 없어요. 막상 손을 잡아보고 느껴봐야 돼요. 저보다도 체격이 작은데도 저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육이 크지 않은데도 저를 이길 수도 있어요. 한의학적인 근과 육이 다른데 우리가 인대나 힘줄이나 근막이랄지 그리고 고기 뜯어먹다면 질긴 거 있잖아요. 요걸 근이라 그래요. 그리고 육은 빨간 조직 있죠. 우리가 많이 하는 고깃덩어리. 그걸 육이라 그래요. 근데 이 육을 싸고 있는 게 근막이 다 계속 싸고 있거든요. 그걸 마지막에 이어주는 게 인대나 힘줄들이 있고 그게 뼈도 싸고 있고 이제 이런 막성 조직들이 다 근이거든요. 육보다는 근이 강한 친구들은 얇은데도 힘이 엄청 세요. 옛날 제가 이제 했던 무술들을 보면 뭐 어떤 특정 동작들을 6시간, 10시간 동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인대를 강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즉 근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근은 혈액 공급이 많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근이 강화되면 오랫동안 지속적인 힘을 쓰는데 좀 좋고요. 육이 발달된 거, 일명 우리가 벌크가 큰 것들, 혈액 공급을 과도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근육이 크면 빨리 지칠 수가 있어요. 팔씨름도 마찬가지여서 근이 발달된 친구가 있고 육이 발달된 친구가 있고 근데 세계적 선수들을 보면 딱 한 가지만 같지 않고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돼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예요. 그럼 팔씨름을 잘하려는 노력은 어딜 가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훈련 영상들이 많아요. 또 팔씨름 체육관이 또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팀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팀들 내에 들어오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배우는 거고요. 팔씨름 훈련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적 웨이트 트레이닝하고는 좀 다르죠. 일명 우리가 바디빌딩이라고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고립운동적 개념이 많아서 단일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좀 목적성이 많죠. 팔씨름이나 일반 스포츠 같은 경우는 다관절을 쓰죠. 그래서 팔씨름 하나도 손목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돌려야 되고 고관절을 돌려야 되고 무릎도 돌아가야 되고 몸을 전체 돌리면서 들어가거든요. 몸 전체를 얼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팔씨름을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좀 오랫동안 팔씨름한 친구한테 가서 배우는 것이 부상의 위험도가 없어요. 팔씨름으로 얻을 수 있는 부상은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손목 관절, 팔꿈치, 어깨 관절들을 주로 많이 다치죠. 골절은 어디 부위에 일어나기 좋아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골절은 딱 한 군데거든요. 상완골이 많이 이렇게 여기가 골절이 돼요? 예, 여기가 골절이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프로 선수들 세계에서는 거의 없고요.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옛날 생각하고 하다가 욕심이 앞서면 나는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팔이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 팔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팔을 이쪽으로 돌리니까 상완뼈가 이 뼈가 빨래 짜듯이 이렇게 비틀다가 어느 한계가 넘어서면 사선으로 뻑 하면서 부러지죠. 이 팔씨름의 매력이 뭐예요? 팔씨름만큼 제가 했던 스포츠 중에 세계인을 친구 삼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그럼 말레이시아 친구들하고 팔씨름 하잖아요. 바로 친구가 돼요. 한번 잡아봤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부분 접촉이 많이 없고 때리고 빠지거나 이러지. 사실은 계속 손을 맞잡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제 나이에 언제 10대, 20대를 만나겠습니까? 10대, 20대 선수들과의 시합도 가능하다는 거? 그럼요. 이거 나이 고하가 없거든요. 이제 세계대를 가면 이제 40세 이상, 50세 이상부도 있기는 해요. 이제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고 젊은 친구들을 만날 때 특히 20대가 오면 형 그럴 수 있거든요. 50대가 어떻게 그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축복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어떤 선수 중에 한 명은 전 세계를 지금 팔씨름 세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실력이 이루어지면 전 세계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팔씨름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면 다 호응받고 그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손잡아보면서 우애도 쌓을 수 있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개원이로서 지금 20년 넘게 활동하고 계신데 그래도 한의사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거나 행복할 때? 모든 의료인들이 똑같지 않을까요? 고통받던 분들이 나아서 좋아질 때 제가 조그만한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분이 나아서 조금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행복을 보는 순간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의사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그다음에 아프면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걸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도전했으면 좋겠고 전통 한의학은 몇 가지 테크닉 가지고 했지만 현대 한의학은 새로운 테크닉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한국으로만 바라보면 되게 좁아요. 근데 전 세계 시장을 보면 한의사가 갈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어떤 병을 바라보기보다는 인체를 바라보는 힘이 그래도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근본적 치료로 양방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 또 서양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또 감당하는 또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한의학에서 자기가 펼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생각하고 오신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한의사가 어떻게 팔씨름을 하냐 그리고 또 나이 50대가 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이라는 목적이 내가 꿈을 이루는 과정이고 도구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팔씨름을 하는 것도 제 꿈을 이루는데 하나의 도구죠.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세계를 만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여서 예전처럼 막 더 많은 도전보다는 조금 축소화시켜서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수천 년 동안을 보면 아까 운동 별로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운동해야지 건강하다는 논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 그런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삶이 운동이었죠. 저기 해남에서 과거보로 한양까지 걸어갔어요. 야, 나 운동해야지 건강해. 맞을까요? 그런 말이 없었겠네요, 진짜. 그럼요. 삶이 산에 가서 나무 해갖고 와야 돼. 그리고 예전에 평지 있을까요? 없죠. 평지는 사실 거마가 다니는 길이죠. 다 우릉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솔길 갔다가 뭐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 가는데 무슨 하체 운동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사실은 건강법은 오히려 과로하지 마라. 이게 오히려 건강법이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간단한 운동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가까운 데를 걸었다. 설거지했다. 방 쓸기했다. 이것도 다 운동이거든요. 몸을 움직이는 게 다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머리는 조금 덜 쓰고 몸을 조금 움직인다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양재 김경호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경호 선생님 모시고 한의학과 팔씨름에 대해서 들어본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라스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